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유성치 운용력입니다. 운용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또 내가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고 생각했는데 손실을 보시고 또 결국에는 손절을 하게 되고, 아니면 또 오랫동안 그 손실을 끌고 나가게 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레전드의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보죠. 네,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자 원칙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은 뭐냐면 좋은 기업을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우선이고요. 그 좋은 기업을 이제 선택하고 나서부터 자기만의 그런 그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투자 노하우, 원칙이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자이기 때문에 10종목을 선택을 한다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9종목, 10종목을 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 포트 내에서는 실망을 안겨주는, 예상과 다르게 급락하는 종목도 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런 원칙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죠? 손절매 원칙,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시청자 여러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고, 아무리 그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면서 매매 잘 될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진행을 하다가 중간 단계만 하고 그만뒀었던 그런 전문가가 한 명 있었죠. 바로 그 알렉산더 엘더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알렉산더 엘더의 그 심리 투자 법칙이라는 책을 지난 그 업종 대전망 강연회를 지난주에 저희들이 개최를 했었는데, 거기 오신 분이 2분이나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심리 투자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왜 손실이 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깨달았다, 이런 상담을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꼭 읽어보세요. 다른 책들은 접어두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심리이기 때문에 이 심리 투자 법칙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한번은 자성하는 시간, 깨닫는 시간, 그래서 좀 더 발전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알렉산더 엘더는 개인의 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비유를 했어요. 손실이 계속 나는 사람들을 두고 알코올 중독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알코올이라는 말인데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알코올을 그죠? 섭취를 하듯이, 그죠? 음주를 하듯이 손실이 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또 매매하면 내가 손실 나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매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자들의 모임, 이렇게 어떤 그 섹터를 두고요. 쭉 설명을 하는데, 패자에게 손실은 알코올 중독자의 알코올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패자는 이 시장에서 저 시장을 옮겨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지도자를 찾아다니고, 또 그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딩 시스템, 비법을 또 찾아 헤맨다. 돈을 벌 때 그런 쾌락을 맛보려고 그렇게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몸부림치는 동안
네, 계좌의 잔고는 계속해서 줄어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왜 손실 난지도 몰라요. 그리고 손실 내는 분들은 그 손실 내는데 익숙해요. 손실 내는 대상하게 매매를 계속해요. 쾌락에 빠지고 그게 뭐 중독성 같이 그렇게 매매 중독에 빠지게 되거든요. 요새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제가 처음에 주식에 입문하고 주식 투자할 때는요, 정말 저도 그랬고요. 정말 그런 문화가 그때 막 김대중 정부 시절 때 그 벤처 열풍 불고 코스닥 시장이 막 급등하고 이럴 때는요, 정말 그런 매매 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공부도 하시고 많이 이제 그런 그 정권 방송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자주 듣다 보시니까 이제는 막 그렇게 뭐 중독에 빠질 정도의 매매 중독에 빠진 분들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예전에 되게 심했어요. 근데 아직도 보면 일반적인 투자가들은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미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손실이 났는데 그걸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오신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많게는 뭐 80%까지 손실 난 제 계좌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는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이 벌써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너무 틀렸고, 포트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 싶으면 빨리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가감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자들은 억제할 수 없다, 매매 충동에. 너무 취약하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데, 매매가 좀 안 되면 한 일주일 정도라도 쉬어야 되고, 현금을 좀 쥐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눈에 띄는 종목들, 오르는 종목들만 자꾸 쫓아다니다 보니까 또 물리고, 또 손절하고, 저쪽 가고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죠. 술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와 술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그죠? 적당할 때 멈추잖아요. 한 병 정도 마시고 멈추는데 알코올 중독자는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연소로 손실을 보면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트레이딩을 멈춰야 된다. 하지만 분석 기법이나 트레이딩 기법을 제고하고 패자들은 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예요. 비법은 없는데 항상 비법을 찾아다니죠. 그지?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왜 자꾸 포카 이야기를 하고 운동신경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요. 책을 100권 본다고 200권 본다고 여러분들이 주식 고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들의 그 주식 노하우들이 자기한테 다 맞지가 않아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 했잖아요. 자기만의 예술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편이, PBR이니, RO이니 또는 뭐 트렌드니 뭐 하면서 자기만의 그죠? 그런 노하우라고 해서 투자한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를 만들려면 정말 인내의 시간이, 정말 1만 시간의 법칙처럼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지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깨닫는데 거의 한 10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들을 읽으면서 또 한 번 깨닫고, 나에게 맞는 건 뭐고, 또 이 대가들이 틀린 점은 뭘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냉정하게 의심을 해보고, 내 나름대로 장점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까지 버텨내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패자는 자신이 왜 돈을 잃었는지 모른다. 앞이 보이지 않는 뿌연 안개 속에서 무모하게 트레이딩을 계속한다. 패자는 트레이딩을 함으로써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만 몸부림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간은 누구나 자부심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는 주식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100명 중에 90명은 손실 난다고 해도 나는 남은 5명, 10명이 될 수 있을 거야. 다 자기만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사회에서 코스닥 상장 대표님도 만나고, 그죠? 공직에서 거의 장관급의 그런 회원님들도 만나고, 너무 정말 화려하신 그런 사회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많아요. 똑똑하시고, 배운 것도 많으시고, 그런데 수익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만 난다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영리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면 고통으로 몸부림쳐요. 왜? 자존심이 너무 상하거든. 나는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뭐지? 나는 정말 운동신경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잘 살아왔고, 돈도 많고, 나는 주식시장에서도 성공할 줄 알았는데, 계속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내가 직접 해봐도 손실나고, 내가 다 맡겨봤다. 투자자문사니, 자산운용사니, 정권사니, 다 맡겨봤는데 다 손실났대요. 20년 동안. 그래서 더 이상은 못 믿겠다.
주식 투자에 대한 불신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지구모나 심고 싶고 그 실패를 누구한테 얘기한 게 부끄럽고 하지만 명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렉산더 엘더는 그런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님을 명심하라. 트레이드를 하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돈을 잃게 만드는 문제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트레이드의 길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 비로소 성자의 규율과 자제를 체득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잘못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꾸 시스템 탓하고, 그죠? 자꾸 뭐 시장 탓하고 남 탓하고, 그죠? 그런 것들 발전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 예. 그러면 그럼 또 어떡할 거예요? 또 전공사 직원한테 맡기고 전문가한테 맡기고 또 손실 나면 또 남 탓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계좌에 수익이 나나요?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판단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면 뭐가 잘못된 거잖아. 전문가를 선택하든 전공사 직원을 선택하든 내가 펀드 상품을 선택하든 간에 그 선택이 잘못됐다면 그것조차도 자기 자신의 문제인 거죠.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제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예. 제대로 선택하고 눈이 정확하면 제대로 선택할 것이고 그러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죠? 절반은 펀드가 손실이 나고 절반은 수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익이 나는 절반을 선택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그 앞에 거는 좀 짧게 하고 그 내가 피터 린치를 하면 어디에 투자할까? 뭐 시장 이야기는 그냥 뭐 길게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그겁니다. 왜 우리나라로 외국인들이 돈이 안 들어오고 있을까? 예,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잖아요. 왜 우리나라 돈이 안 들어올까? 유럽이 양적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대표적인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돈이 들어오면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고 외국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관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기관은 제한된 자금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코타 시장을 급등을 안 시켰다가 최근에 또 납부 과대주들을 급등을 안 시켰다가 근데 그 트렌드가 한 2달, 석 달, 한 6개월 이상 가지 않아요. 한두 달 또 가다가 또 무너지고 왜? 그런 행태의 매매를 기관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성격을 알고 투자를 하면 손해볼 일은 없다. 왜? 내가 이 시장 성격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내가 단타를 해야겠다. 아니면 이 종목은 내가 중장기 트레이딩을 해야겠다는 것을 판단에 들고 그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아요. 제한된 자금으로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하면요. 가는 종목만 계속 갑니다. 예, 순환매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예전처럼 장기간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고요. 옛날에 1동주가 먼저 오르면 나중에 2동주, 3동주가 몇 달 후에 오르고 했는데 요새는 1동주가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자금 자체가 옛날만큼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유럽은 양적 완화에서 돈을 풀고 유로화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 인상에서 또 미달러가 또 더 여기서 더 강세로 간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유가는 급락하고 있고. 걱정 많이 되시죠?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금리 인상을 하면 단기적인 충격은 줄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오히려 우리 시장에게는 저는 기회가 올 거라 봅니다. 예, 기회가 올 거라 보고 있고 그때 정말 강한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바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거예요. 예. 핵심은 뭐 딴 거 볼 필요 전혀 없어요. 성장성, 실적, 시장의 트렌드에 맞느냐, 예. 수급 이 정도만 딱 보고 종목을 고르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로 이어질 건데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쪽이 요새 계속해서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물 인터넷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물 인터넷 세계 및 국내 시장 규모 및 전망에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연평균 정가율을 보시면 세계 시장이 한 22% 정도 됩니다. 그죠? 22%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연평균 정가율이 29% 정도 됩니다. 그죠? 네, 이 정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과 국내 시장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보시면 시스템 사업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 이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 쪽 사업하는 쪽이 뭐 평균 지금 60%, 70%, 90% 이렇게 연평균 성장을 하고 있죠. 네.
뭐 앞으로 이 사물 인터넷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저는 무궁무진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통신, IT, 자동차, 에너지, 교통, 유통, 물류, 헬스케어, 가정, 제조, 농업, 뭐 공공, 뭐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다면 최근에 뭐 사물 인터넷이 적용되는 거, 뭐 지금 사물이라는 것이 다 이 뭐 모든 사물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1%도 지금 확장이 안 됐어요. 왜? 이 모든 사물에 지금 인터넷을 적용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된 게 뭡니까? 인터넷이 지금 사물 쪽에서 처음에 컴퓨터에 인터넷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스마트폰에서 또 확장돼서 태블릿에서 또 확장돼서 어떻게 됐죠? 네, TV, 스마트 TV.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또 확장되고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 자동차. 그죠? 무인 자동차까지 나오는 세상이 됐죠. 그 외에 이제 또 홈 네트워크 해가지고 또 가정에 있는 모든 전자기기를 또 사물의 인터넷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례로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갔는데 예전에는 뭐 종이에다가 가격을 적었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그런 쪽도 이제 전자 가격 표식이라 해서 ESL 시장이 완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외에 너무 많아요. 사물 쪽에 이제 인터넷을 적용하는 것은 보일러도 요새는 인터넷을 적용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확장됐을 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뭘까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또 사업이 사물 인터넷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 세계적인 가전업체들이 많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가전업체들이 많고 하드웨어만큼은 세계 인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예. 거기에서 분명히 시장을 열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의 성장 정체를 이쪽으로 풀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아마도 앞으로 몇 년간은 이쪽 시장이 폭발적으로 바이오 시장, 헬스케어 시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죠? 예를 들어서 밖에서 어떤 인간이 조작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얘가 그죠? 음식물이든 사람이든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걸 분석해서 그 인터넷 그 정보를 저장을 해서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루트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특히 센서 업체들. 그죠? 센서 홍채 인식, 지문 인식, 그다음에 그죠? 그런 식, 내가 말하는 걸 또 인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드는 센싱 업체들이 대박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대표적인 센싱 업체들이 아직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미국과 독일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얘들은 5년 전,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다 보니까. 하지만,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예전에도 일본보다 반도체를 늦게 했지만 다 잡아먹은 것처럼, 그죠? 지금 또 그런 기술력과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플랫폼, 센서, 통신 네트워크, 기타 서버, 디램, 지능형 반도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분야들, 플랫폼, 너무나도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충 제가 한번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러니까 센서 업체는 정말 많은데요. 아직은 그렇게 다루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핵심적인 기업들만 좀 뽑아봤고, 좀 더 제가 나중에 공부가 마무리되면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은 삼성전자, SK텔레콤, 네이버, 다음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주도를 할 걸로 보이고요. 센싱 쪽에서는 지금 유리캐스터, 수프리마, 유리캐스터는 센서를 이제 수입해서 유통하는 그런 업체고요. 수프리마는 아시다시피 지문인식, 홍채인식 이런 쪽. 요거 말고 또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 하는 회사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도록 하고요. 더 좋은 기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통신 네트워크 쪽도 유비코스,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을 비롯해서 LGU 플러스 이런 기업들도 포함할 수 있겠고요. 서버 디램이나 데이터베이스 센터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거기에 또 핵심적인 통신 칩이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도 관심에 두시고요. 기가레인, AD테크 이런 거. 그리고 하이닉스 같이 서버 디램 쪽에 또 그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수요가 터질 기업들, 지능형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나 또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아주 발빠르게 쫓아갈 수 있을 거라 본다면 사물 인터넷이 우리나라 이런 관련 기업들을 또 먹여 살 수 있는
차세대 신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운영형님, 네. 그 사물인터넷 시대가 좀 시간은 걸릴 거라고 보셨잖아요. 삼성이나 또 뭐 미국이나 여러 자동차 업체들도 스마트카 같은 경우도 뭐 2020년이면 그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으로부터 5년이거든요. 그보다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말한 이 사물이라는 것이 너무 강범위하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1%도 지금 확산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2017년도까지 자기 전자제품에 뭐 50%까지 사물인터넷 적용하고 뭐 2020년 이후로는 모든 전자제품에 사물인터넷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런 것처럼 아마도 저는 전체적인 시장 규모의 성장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뭘까를 판단한다면, 그죠? 전자기기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물인터넷을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좋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마도 제가 볼 때 세계 시장의 성장률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추진, 성장성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좋은 기업들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고, 그러면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기업들이 나섰을 때 SK텔레콤이나 뭐 이런 기업, 네이버, 핀테크도 다 마찬가지 관점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네이버로 이런 기업들이 뭐 다음 갖고 이런 기업들이 나섰을 때 어떤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력이 있고 그런 사물 인터넷에서 이미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신다면 좋은 승부가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렉산더 엘드의 명언 한마디를 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인데요. 가능한 많이 배우라. 전문가들이 쓴 책을 읽고 그들의 말을 기울이되 건전한 관점에서 모든 말에 의문을 품어라. 전문가 말이라고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의문을 던져라.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방송에서 나오는 전문가든 정권사에 있는 전문가든 운용사의 전문가든 펀드 매니저든 간에, 그죠? 신문을 보고 투자를 하든 모든 정보를 보실 때 책을 보든 모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의문을 품어 보시고, 그래도 매력적인 기업이라면, 그래도 매력적인 정보라면 그때서야 가감하게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배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전드에게 듣는다. 모든 정보에 의심을 가지되 모든 것을 들어보라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사물 인터넷 그리고 헬스케어 부문의 중요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스마트폰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우리 생활 패턴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앞으로도 이 사물 인터넷, 헬스케어 관련한 우리 생활상의 변화들 실생활에서 많이 느껴보시면서 어떤 기업이 유망할지 그 기업들 잘 골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 2막 1장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